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미국 연구실장 김만배입니다. 오늘은 역사 리듬은 반복되는가, 독일 제국 후 베를린 2세를 닮아가는 시진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기세가 놀라울 정도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 침체에 빠져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 중국만이 사회주의 특유의 철저한 통제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여 경제 반등을 이루고 수출이 10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4%, 11월에는 21.4%가 증가하여 올해 경제 성장률은 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반등을 배경으로 중국은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남중국해, 히말라야 등지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면서 세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전략 외교를 전개하고 자신은 눈밖에 난 호주를 강력 제재하는 등 막강한 힘을 휘두르면서 거침없이 팽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팽창에 비해 패권 경쟁국인 미국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힘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트럼프 미국 우선주로 세계 무대에서 지도력을 잃는 등 쇠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세계의 세력 균형이 중국으로 기울어지겠으며 바야흐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이라는 중국몽 실현이 눈앞에 와 있고 곧 과거 찬란했던 중화제국의 영광을 되찾아 세계 패권국으로 우뚝 설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을 이끌고 있는 시진핑과 현 국제 정세를 보면 마치 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 제국의 베를린 2세와 유럽 정세를 방불케 한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영국과 러시아에 의해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를 포함 30국력으로 쪼개졌던 독일을 1871년 베를린 1세와 찰스대왕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 독일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대독일 제국 건설을 계획하고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은 산업혁명을 추진하면서 강대국으로 부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계획이 이웃 나라들을 자극할 것을 우려 주요 국가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아주 조용히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덩샤오평과 짱제민, 후진타오 등 그 후자들이 미국, 일본 등을 의식, 동학양의 정책하에 자세를 낮추고 근대화 계획을 추진해 나간 것을 연상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888년 독일 황제에 취임한 베를린 2세는 뒤늦게 시작한 산업개발이었지만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 경제정책으로 경제력을 신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을 꿈꾸며 독일이 유럽의 최강대국이 되는 것은 신성 로마 제국의 원래의 자유를 되찾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중하게 정책을 펼칠 것을 권하는 비스마르크를 해임하고 본격적으로 팽창적인 제국 정책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특히 베를린 2세는 영국을 꺾고 유럽 최강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국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함대법을 제정하여 대항 해군 건설의 박차를 가해나가면서 영국 해상 봉쇄를 내륙에서 돌파하고 중동까지 세력권을 확대하기 위해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철도로 연결하는 이른바 3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과 식민지 확장을 도모해 나갔습니다.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던 영국은 이러한 독일의 공세적 팽창 정책에 당황하면서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영국은 점점 해가 지는 나라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공모된 베를린 2세는 구제국은 사라지고 있고 신흥 제국이 등장하고 있다고 혼장담하였고 독일의 해군 제국들도 세계는 끊임없이 재편되겠다. 지금 또 다른 질서 재편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세계 질서 재편이 독일에게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베를린 2세는 신성 로마 제국 부활이라는 강제국 부상 추진과 공세적 팽창 정책을 전개하면서 독일 국민들의 자긍심을 자극하여 민족주의를 조장하였고 이에 따라 확산된 독일 민족주의는 베를린 2세 체제주의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시진핑이 집권한 후 동학양의 정치를 폐기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이라는 중국몽 실현을 국정 목표로 삼고 강대국 부상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아태지역의 패권국이었고 이제 아편전쟁 패배로 인한 백년구치로 잃어버렸던 패권국 지위를 되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태 지역에서의 패권장을 위한 정책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은 아태 지역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에서 해상을 장악하여 미국의 아태지역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18년 5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30년까지 500척의 군함 건조, 6개 항모전단, 12척의 핵잠수함, 75척의 디젤 잠수함 건조 등 해군력 증강에 국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은 미국 해상봉쇄를 내륙에서 돌파하고 유럽, 아프리카까지 세력을 확대하기에 1대1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미국이 트럼프 미국 우선주로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상실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론 분열과 코로나19로 휘청거리자 이를 미국을 추월할 절호 기회로 보고 있으며 세력 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은 지난 10월에 열린 당 19기 5중전 회의에서 지금은 세계 정세에 100년 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중국은 2035년까지 세계 최강대국이 될 전략적 기회를 맞고 있다고 혼장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진핑은 국민들에게 애국주와 민족주 교육 강화와 선전선동을 통해 중국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중화민족주의를 고취시킴으로써 체제 유지에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빌런 립스의 공세적 팽창 정책은 주변 국가들에게 불안감을 일으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못했던 영국은 독일의 야망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대영제국 대함대를 대폭 증강하고 해상 봉쇄에 착수하면서 독일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또한 독일의 기술, 수거권 절취를 차단한 한편 무선통신에서 이탈리아의 마르코니사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독일의 테레퍼근사 기술을 배제하는 등 각종 경제 제치를 취해 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은 독일의 인접국으로서 독일의 팽창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던 프랑스와 동부 유럽이 독일의 점령하에 들어갈 경우 동부 국경이 위협받는 러시아에게 동맹을 제어해야 했고 이를 국가들은 흔쾌히 영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협정을 맺어 삼국 협상체제를 구축, 공동으로 독일을 포위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영국의 향과 마주보는 벨기에가 독일 수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벨기에 포위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입 정책을 통해 중국의 자유와 민주를 추진해왔던 미국이 개입 정책의 실패를 깨닫고 중국의 야망을 파악하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통해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에서의 중국 진출을 봉쇄하고 중국과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을 전개하면서 화웨이 오지를 세계통신망에서 축출하는 한편 일본, 호주, 인도 등과 코드 협치를 구축하여 중국 포위에 나서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만이 중국의 수중에 들어가 중국의 불침 항모가 되어 미국은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진출을 저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만 방위를 강화하는 것도 영국이 벨기에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태자 페르디난드 대공이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인 프란치프에서 암살당하자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침략하여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침략하자 세르비아를 후원하던 러시아가 군사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평소 영국, 러시아, 프랑스 삼국 연합을 독일의 강대국 부상을 막으려는 음모로 생각했던 베를린 이사는 영국이 세력하고 있어 전쟁에 섣불리 개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또한 설사 전쟁에 개입하더라도 영국 내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대국들 음모를 분쇄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대국민 연설을 한 후 1914년 8월 1일 러시아의 선전포고를 한 데 이어 8월 3일에는 프랑스에도 선전포고를 하고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침략하고 프랑스를 향해 진격해 나갔습니다. 독일의 벨기에 침략에 영국은 다음날인 8월 4일 즉각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여 강대국들의 참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선제 기습으로서 독일이 우세를 보였으나 영국이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에 나섬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독일은 점점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소락하는 국어가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전에서 독일 대항함들은 영국의 대함대에게 연전전패했고 1916년 5월 유트란트 해전에서 영국의 해상봉쇄를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그 이후로 독일 대항함들은 항구에만 머물리는 등 영국이 완전히 해안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잠수함 유보트를 이용하여 국적을 불문한 모든 선박을 공격하는 무제한 잠수함 공격 작전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제한 공격은 그동안 중립을 지켜오던 미국의 참전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공격에 자국 선박이 피해를 받은 미국은 그동안은 중립적 입장을 버리고 1917년 4월 독일의 선제를 보고를 하고 1차 세계대전에 본격 참전했습니다. 독일이 갈수록 수세에 몰리면서 폐색이 짙어지자 독일 국민들은 그동안 빌헬름 2세의 후원 잠당과 국력 과시가 허장성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반전 시위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결국 빌헬름 2세가 1918년 10월 말 다시 대항 해군의 출동명을 내리자 11월 3일 키엘 항구에 있던 독일 해군 장병들이 이번 전쟁은 무모한 전쟁이라며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켜 키엘 해군 사령부를 점령하였습니다. 이러한 독일 해군의 반란은 독일 군에도 큰 영향을 미쳐 마침내 1918년 11월 7일 독일 혁명이 일어나 제국이 붕괴되고 민주공화정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빌헬름 2세는 그 이튿날인 11월 9일 네덜란드를 망명하여 그 이후 거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혁명으로 탄생한 민주공화정은 11월 11일 연합국에 항복을 하였습니다. 과연 시진핑은 빌헬름 2세의 전철을 계속 밟아나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진핑의 행보가 빌헬름 2세와 매우 유사한 것을 보아 전쟁으로까지 나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라예보에서의 암살 사건이라는 우연한 사건이 빌헬름 2세의 전쟁 도발의 도화선이 되었듯이 아테제에서 어떠한 우발적 사건이 미중과 무력 충돌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평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을 포위,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차단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0월 13일 광둥성 산토 소재 해병대 방문 시나 또한 지난 10월 23일 한국전 참전 7주년 기념식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군에게 전쟁 준비를 지시하고 엄중한 상황 발생 시 전쟁도 두렵지 않다고 전쟁 불사 의지를 나타내는 데서 잘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시진핑의 지도하에 화려하게 불하여 우위를 승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중국은 지금 강대국 부상을 위한 기후창에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7년 이래 경제 성장률이 50% 이상이 하락했고 경제 생산성도 10% 이상이 감소했으며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 3월 말 GDP의 317%였던 44조 3,800억 달러에서 6개월 지난 9월 말 GDP의 335%인 46조 9천억 달러로 폭증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의 줄도산의 위험이 날이 갈수록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역 및 빈부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실업률도 증가되고 있고, 특히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로 30년 안에 2억 명의 노동력이 사라지고 3억 명이 노인이 되는 등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경제 쇠락의 추세를 되돌이킬 희망도 거의 사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공세적 대외정책과 전랑 외교 등 깡패짓을 일삼아 국제사회에서 반중 감정의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외교적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대1로 참여국 중 12개국이 참여 유예 및 취소를 하고 있고 16개국이 화해의 오지 사용 금지 내지 제한을 하는 등 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립적이던 인도가 반중으로 돌아섰고 은인 자정하던 일본이 중국을 겨냥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유는 중국을 체계적 도전자로 규정하고 미국의 민주연합에 동참할 뜻을 시사하는 등 강대국들의 대중 포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2월 16일 미국에 무릎 꿇는 구루병은 치료되어야 한다는 제목을 신화통신의 사설이 말해주듯이 시진핑 무모한 모험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반시진핑 세력의 시진핑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이어지는 등 깊어가는 권력내부 갈등이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중국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은 강력하나 경제 초성장과 권력 내부 갈등, 그리고 날로 심화되어가는 회유 적대감에 포위되어 있는 등 다방면에서 지금 역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의 과대망생과 전략적 오판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빌헬름 2세 오판과 무모한 모험주의 정책이 독일 제국의 붕괴를 가져왔듯이 시진핑의 오판과 무모한 모험주의 정책이 중국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 리듬은 반복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러한 마크 트웨인의 명언이 가슴에 와닿는 것은 오늘날은 시진핑 중국을 바라보면서 독일 제국의 빌헬름 2세가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터키의 행보입니다. 러시아와 오랫동안 코카서스 등을 둘러싼 영토 분쟁을 벌여온 오스만 터키는 빌헬름 2세의 독일 제국이 화려하게 부상하는 반면
영국이 쇠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먼저 독일 제국에게 동맹을 제의 1914년 4월 독일과 비밀 조약을 맺고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독일 제국과 함께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뿐이었습니다. 이란 오스만 터키 우파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화려한 겉모습만 보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또한 역시 마크 트웨인의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 리듬은 반복된다라는 명언을 가슴에 새기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리듬은 반복되는가? 베를린 2세의 독일 제국 전체를 밟아가는 시진핑의 중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뜨거운 중국 이슈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